안녕하세요. 지금부터 금요일을 화끈하게 책임지는 쌍교와 망치 부인의 불타는 토크쇼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치적 우라병에 걸린 국민들을 최전선에서 보호해주는 국민 삼촌 이쌍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도봉구 창동 사는 불량주부 망치 부인이 금요일 밤이면 외간 남자 쌍교 오빠를 만나러 오지요. 자, 오늘은 여러분 잘 보세요. 쌍교 오빠 앞에서 접었습니다. 짠! 자, 스님. 중생이 아프면 나도 아프다. 예, 반갑습니다. 망치 부인입니다. 자, 일단 삭발한 망치 부인의 사정은 조금 이따 듣고 공지방송부터 방송입니다. 공지방송을 말씀드리고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쌍교 망치 부인의 불타는 토크쇼 프로그램은 시청자 후원으로 제작되는 방송입니다. 현재 지난주 방송보다 12명이 늘었습니다. 1228명입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팩트TV의 모든 방송은 유튜브로 구독이 가능합니다. 현재 우리 방송을 유튜브로 구독하시는 구독자 수가 14,230여 명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유튜브 구독이 팩트TV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망치 부인을 망치 스님이라고 불러야 되네? 참. 그 집사가 그래 머리를 이렇게 깔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래서 원래 집사가 머리 깎으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광주에서 목사님들 싹 깎아버렸더라고. 그걸 보고 내가 용기를 갖고. 우리가 팩트TV가 그래도 이렇게 녹화를 했잖아. 뒷머리는 누가 밀어줬어? 그 첫번이야 시청자. 앞머리는 뭘 이렇게 밀고. 앞머리는 내가 밀고. 그런데 뒤에 또 옷이 두꺼워가지고 뒤가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이게 그 삭발을 할 때 이걸 머리를 이렇게 붙들고 이렇게 밀어야 된대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시청자가 와서 밀어줬지. 근데 그 내가 이게 밀 때 보니까 뒤태나 이런 게 딱 오늘 봤거든요. 제가 망치 부인 뒤태도 그렇게 망치 부인의 천하의 여걸이다. 제 올 때 상교 오빠 뒤태 이렇게 보이죠. 딱 이렇게 스님. 그지? 근데 이 처음 보는 방송의 시청자들은 또 오해할 수 있다니까. 웬 스님이 지금 우리가 불교 방송 하는 줄 알아. 그리고 당신들 팬들 좀 관리를 좀 해. 왜 또? 종행 이상교 종행이 시사 프로그램에 와가 댓글 들어오면서 망치 부인을 본받아다. 뭐 머리 깎아라. 뭐 이런 식으로 말이야. 나를 이 태클 놓고. 누가 그랬어 또 누가? 쌍교 오빠 속 좁은 거 알면서. 내가 깎으면 둘 다 이거 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둘 다 깎으면 이게 불교 방송인 줄 알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불타는 토크쇼가 불타는 중생쇼 이렇게 그러니까, 하고 뭐. 맞아. 여기는 불교 방송입니다.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그 뭐 척근들 좀 동원해가 그런 이야기 하지 말아야 돼. 그 와가지고 사고 치는 애들 명단 넘겨줘. 블랙 걸어버리게. 진짜? 오케이. 내는 그 풀 수는 있어. 빠마는 풀 수 있는데 내가 밀면 안 돼. 둘이 저 불교 방송만 하니까. 근데 믿는 건 반대야 나도. 나는 좀 밀면은 당신이 태가 안 나와 이렇게 그럼 나는 조폭성 있잖아. 완전 있잖아. 사판성 되는 거야. 불경도 못 하면서 뭐 이렇게 되고. 이게 왜 머리 깎으면 스님이라고 생각하지? 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머리 깎는 자체가 이렇게 결이거든. 왜냐면은 당신 불교 잘 모르지. 머리가 이게 속세의 번뇌거든. 번뇌를 벗어들인다. 그러면서 이제 스님들이 이렇게 머리를 깎는 이 머리 자체가 번뇌야. 그 수녀님들이나 이렇게 다른 종교에서 이렇게 머리를 가리는 것들이 인간에 있는 욕망에 있는 번뇌 자체를 보여주지 않고 절제한다는 의미거든. 대단한 결이야. 근데 깎기는 왜 깎았을까요? 민주당에서 깎을 때 그 반응은 어땠어, 사람들? 민주당에서 아무 반응 없던데요? 한길이 형님한테 연락 안 왔어? 아무 연락 없던데요? 민주당이 전혀? 제가 볼 때는 뭐 전혀 반응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머리를 깎으면서 우리가 이제 이번엔 내가 혼자 깎았다. 그러나 다음엔 2명이 올 거고, 그 다음엔 4명이 올 거다. 이러면서 이제 와서 민주당 의원들 한 명 한 명 이름을 부르면서 오늘 이 사태에 책임을 묻겠다. 이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만 민주당 의원들이 굉장히 이제 김한길 지도부에 대한 비판의 강도가 좀 세지고, 그게 지금 언론에 많이 나오긴 나오는데, 과연 그래서 이제 분위기를 좀 잡으려고 그랬는데 김용판이 때문에 그냥 완전히 어그러져 버린 거지. 용판이 때문에 완전 머리 깎는 그 효과도 떨어지네, 그죠? 김용판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번
이번 민주당이 이 모든 책임을 민주당한테 물을 것 같아. 그러니까 김용판 이야기로 조금 이따 하고. 하여튼 그래서 머리 깎으면서 민주당 의원들한테 책임을 져라. 김한길 대표 만든 거 당신들 아니냐. 국민들이 127석을 만들어 줄 때는 이게 사실은 야당답게 싸우라고. 국민의 민주주의를 지키라고 그거 힘을 몰아준 건데 그 표를 갖고 뭐 했냐 이거지. 이게 단지 김한길만의 책임이 아니라 김한길이 대표가 되도록 냅뒀던 그리고 지금도 김한길 잘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시니어 의원들이 이 문제의 원흉이다. 사실 이게 김용판 이거 문제도 사실 김한길 체제가 가지고 있는 한계 아니에요. 야당답게 싸우지 않고 무슨 지네가 그냥 뭐 새누리 당내 무슨 조직인 것 마냥 새누리당하고 너무 친하게 지내는 거 아니야. 상식이 없는 당하고 상식적으로 대화하려는 행동을 하는 바람에 결국 이 지경이 된 거잖아요. 근데 이런 일각에서도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망치 부인 머리 하나 깎는다고 세상에 이렇게 누구는 그런 이야기해. 망치 부인 오버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있어요. 망치 부인 머리 깎는다고 민주당한테 끄떡하겠냐. 맞아요. 왜 자꾸 머리만 계속 미냐. 이런 식으로 비양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 있잖아. 그날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나 하나 머리 깎는다고 안 된다. 김한길이 그만둘 것 같지도 않고 민주당 의원들이 대우 각성할 것 같지도 않다. 근데 앉아서 그냥 그 하늘만 바라보며 탄식하느니 뭐라도 해보겠다 싶어서 깎은 거고. 저항에 그렇죠. 비판의 표시 형식이 망치 부인이 할 수 있는 수준에서 내가 하겠다. 정말 내가 능력이 있다면 폭탄이라도 던지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폭탄 이야기 하지 마, 지금. 그러다 보니까. 불타는 토크쇼는 아로 조직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는 노타리 조직이야. 아로 조직이 아니고. 노타리 조직이야. 폭탄을 던질 만한 능력도 없고. 그러니. 제조 능력이 없는 거 아니야? 내 머리를, 그렇지. 제조 능력이 없잖아. 아니, 근데 내가 사실은 이 폭탄 쪽으로는 일가견이 있어. 내가 한번. 폭탄 말을 하지 마, 저기 했잖아. 우리 집에서 큰 대형 폭발 사고 일어날 뻔했잖아. 햇반을 사가지고 이제 내가 우리 신랑한테 맨날 얻어먹으니까 이게 뜯지 않고 들어봐. 우리 신랑한테 맨날 얻어먹으니까 자존심 상해가지고 내가 이제 어느 날도 이제 심드렁하게 있는데 햇반이 나온 거야 처음. 바로 샀지. 딱 사가지고 나 이제 당신 밥 안 얻어먹어. 전자레인지에 딱 넣고 돌렸는데 조금 있다 펑 터지면서 전자레인지 그렇게 돌아가는 쟁반 깨지고 우리 신랑이 그 전자레인지를 닦아내면서 나를 쳐다보던 그 눈빛. 그 정호의 눈빛. 아니, 지금 아니라 그러잖아. 이거 안 뗐지? 나중에 나머지를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몇 불이 이렇게 여기까지 열고 하세요. 아니, 그런 걸 눈에 크게 보이게 해놔야지, 이렇게 조그맣게 해놔. 노안이 와가 그런 거야, 노안이. 그때 노안 아니었어. 30대였어, 그때. 참. 그래서 좌우지간 내가 한번 폭발 경험이 있는데, 햇반 도시락 폭탄이라고. 네, 좌우지간 내가 이제 김한길 앞에 가서 이 전자레인지 햇반 들고 갈까 하다가, 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 우리의 뜻을 전하겠다. 우린 평화주의자야. 평화주의자니까. 선언해, 평화주의자라고. 나의 희생을 통해 나의 미모를 희생해서 그 투쟁하는 모습을 보이겠다 하면서 잘랐는데 거기에 또 문제가 있어. 잘랐더니 더 이쁘다는 거야, 사람들이. 지난번에 이제 이렇게 자꾸 잘랐어, 머리를. 막 자르면서 더 흉해져가지고. 불타는 토크쇼에 옛날 대학 때 사진 가져와. 내 옛날에 개인 방송에 출연했잖아. 그 사진 하나가, 지금 이 불타는 토크쇼는 못 믿어. 미모 자랑하지 말고 깔때기 달고. 아니, 근데 좌우지간 내가 이제 원래 7월 달에 머리를 깎은 것도 정상적인 머리를 깎아서 이 아주 흉측한 모습으로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려고 깎았는데 사람들이 더 이쁘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가드 이름 좀 줘봐봐. 만나고 개인적으로 내가 가는데 얘가 정신 감정을 한번 해야 된다니까. 그 전에가 더 후졌다는 얘기지. 그 전 머리가 더 나빴던 거야. 그래서 내 손으로 머리를 깎고 사람들이 이뻐졌다 그래서 이번엔 내가 이제 삭발해버리겠다. 삭발을 해버리면 이제 나의 흉한 모습을 보고 모두가 근데 더 이쁘다고 지금 이야기 깔때기를 깐다 이런 거. 머리를 깎았더니 어려 보여요. 헐났네. 근데 하나 개인적으로 물어봅시다. 네. 그래, 삭발하고 숲 돌아다니고 이런 거지. 시장 이렇게 돌아다니고, 그 동네에서 모자 쓰고 다니지. 그렇죠. 동네에서 모자 쓰고 다니죠. 근데 오늘 아침에 우리 아파트 소독해주시는 분이 있는데, 아무 생각 없이 누워있다가, 몸이 안 좋아갖고 누워있다가 띵동을 가서 물 확 여는 거야. 근데 들어오시다가 다 떨어뜨리는 거야. 머리가.
이 스님 집인데 하면서 또 예쁜 딸님은 또 있으니까 이 스님 이거 진짜 사이비 스님이구나. 예? 그래서 이거 오늘 진짜 불시에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머리 깎았을 때는 이제 신경을 쓴 거예요. 그리고 머리를 처음 깎았을 때 되게 추웠어. 춥지. 아니 이게 막 드러나니까 너무너무 싫은 거야. 그렇지. 근데 일주일 만에 이렇게 머리가 까맣게 자라더라고요. 그리고 나니까 좀 안 추운 거야. 그래서 집안에서 모자를 안 쓰고 있었던 거지. 아이고. 오늘 뵀던 분이 참 황당했을 거야. 막 다 집어던지고 막 놀래가지고 죄송해요 아주머니. 네?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그러면 내가 트위터 봤거든. 당신 말고 또 이게 또 삭발하는 사람도 모으고 있지 지금. 지금 내가 머리 깎은 날 당일날 깎고 온 사람이 하나 있었고 누군데? 우리 시청자 중에 유고위고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삭발 먼저 하고 온 거야. 그 다음에 여기 현장에 그 다음에 어떤 주부하고 애기 엄마하고 또 그 지방에 계신 남자 시청자분이 머리 깎고 인증 사진을 보내버린 거야. 그러니까 지금 벌써 3명이 삭발을 한 거죠. 근데 이제 망치 선임당 하나 자기 만들어라. 혼자 삭발하신 분은 그다음 다시 와서 나머지도 밀겠다는 거야. 다시 삭발할 때. 그래서 좌우지간 지금 현재 모은 사람이 아까 문자 온 사람까지 해서 54명? 54명? 네. 127명 모으려고 하면 아주 멀었네. 127명을 모으자 그랬는데 54명이 모였거든요. 그럼 1차로 먼저 밀지 그러면은. 그냥 127명 딱 돼야지. 127명이 돼야. 그렇죠. 망치 스님이 그래도 그래. 자존심 있지. 이게 그래야 이게 그림이 나와. 그렇지. 한 명당. 아니, 그러니까 50몇 명 모아서 잘랐어. 64명 먼저 모아서 잘랐는데 나중에 64명 안 모이면 어떡해. 그렇지. 손해지. 그게 문제인 거야. 그렇지. 그래서 아이템을 하나 줄게. 127명을 의원당에 상대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한길 담당 삭발. 이렇게 딱 표지를 딱 그렇게 할 거예요. 의원 한 명 한 명 이름을 부르면서 삭발을 하는 거지. 근데 그것도 열심히 한 또 민주당 의원들이 있을 거 아니야 또. 열심히 했으면 뭐하나. 김한길 대표 그치. 체제를 못 막았는데. 통째로 각성해라. 근데 내가 볼 땐 127명이 삭발한다는 건 민주당 사망 선거예요. 나는 그 127명의 삭발단이 삭발 안 했으면 좋겠고 이 안에 민주당 의원들이 대우 각성을 해서 대책 마련을 좀 해주길 바래. 127명이 내 생각에 민주당 그 당사 앞에서 만약 삭발하면 이건 되게 큰 이슈인데. 그럼요. 왜냐면 그 의원 하나를 지목해서 하나하나 의원님 달고 할 거니까. 그럼 아마 망치 부인이 되게 민주당한테는 완전 원흉이 될 것 같은데. 근데 알아서 해. 그리고 근데 내가 볼 때 이 모양으로 가면 어차피 민주당은 사라질 것 같아. 내가 생각할 때는 126명에 한 명이 부족하면은 얘한테 연락해봐. 그럼 그때 내가 고민해볼게. 한 명 때문에 못한다 하면 이건 또. 아니 근데 우리가 솔직히 이거 지금 54명인데 삭발하겠다고 뭐 연락을 해온 사람들은 지금 80몇 명이 넘어. 근데 내가 골랐어. 왜? 이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야. 이게 두상이 좋은 사람이야. 아니고 뜬금없이 삭발할게요 이렇게 보낸 사람 내가 안 받은 거야. 그럼 안 어떡해? 받고 미성년자들도 안 받고. 그건 맞네요. 그래서 이제 미성년자와 모르는 사람들은 안 받고 오랫동안 우리 방송을 시청했던 시청자들로 증명이 되는 사람들만 받으니까 한 54명이 됐는데 머리를 깎는 일은 없어야죠. 근데 지금 계속 이렇게 가면 깎을 수밖에 없을 것도 같고 마음이 착잡해요. 그래서 잠도 착잡합니다. 제가 망치 스님하고 방송을 이렇게 이게 불교 방송도 아니고 저도 삭발도 저도 삭발 옛날에 많이 했는데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 망치 부인의 지금 비판 형태가 좋지 않다는 게 아니고 머리를 깎고 이렇게 방송하는 게 별로 유쾌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127명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없으면 좋겠고 넘어갑시다. 일단 넘어가고 저 봐라 화면 잡히는 게 지금 스님 그렇잖아. 스님 망치 스님 저 봐라 긁지 마 좀 머리가 왜 이렇게 간지러운지 모르겠어. 비누로 또 이거 샴푸하고 이런 거 좀 관리해야 돼. 샴푸로 합니다. 샴푸로. 비누 하는 거 아니야 또? 비누로 하면 곰팡이 생긴다고. 근데 혹시 머리 안 감으려고 이런 결단을 내린 건 아니겠지 속으로? 나 오늘 머리 안 감은 거 티나? 티나지 삭발에 또 거기 표시 안 나는 줄 알아야 돼. 오늘 좀 아파가지고. 내가 요새 망치 부인 때문에 이게 전부 다 이게 문제가 있어, 그죠? 근데 이게 삭발하다도 관리 잘해야 돼. 관리를 잘 해줘야지. 그래서 이게 왜 머리 기름이 머리가 기름을 타고 내려가잖아요. 근데 타고 내려갈 데가 없잖아. 그러니까 머리 기름이 더 많이 끼는 것 같고 그래서 샴푸를
잘 감아요. 2번씩. 오케이. 네. 자, 망치 부인의 그 머리가 이렇게 길어질수록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도 차츰차츰 더 길어졌으면, 그렇게 망치 부인의 머리가 희망의 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씩 그려지면 좋은 날. 그리고 망치 부인이 딱 이렇게 예쁜 전형적인 옛날 모습으로 미모가 다시 스림해서 다시 이렇게 여인으로 변할 때 참 우리가 웃을 수 있는 그런. 머리가 긴다고 이뻐질까? 지금 네 모습 봐, 지금. 네 모습 봐. 망치 부인. 네? 남들이 이게 더 낫다고 그래서 이대로. 그러니까 하여튼 저 팬들이 이러면 안 돼. 그죠? 그래서 망치 부인의 머리가 우리의 희망에 싹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망치 부인이 삭발했을 때에 뭐 때문에 삭발했는지를 정확하게 좀 기억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저는 또 삭발한 여자를 또 오늘 봤어요. 삭발한 여자를. 제가 오늘 또 하나의 영화를 내가 오늘 봤어요. 오늘 또 하나의 약속. 또 하나의 그 약속. 또 하나의 약속을 오늘 봤는데, 뭐 제가 12시 50분에 서울극장에서 봤는데 한 7, 8명 됐어요. 7, 8명. 전체 영화관에? 근데 오늘 뭐 평일일수 내가 서울극장에 뭐 6관, 9관 2개 정도가 열려 있던데 내가 9관에서 봤는데. 이거 다음 주에 내릴 수도 있겠구만 이러면. 내가 점심시간 때니까 12시 20분에 봤거든. 12시 20분에 봤는데 한 6명, 7명 정도밖에 없더라니까. 근데 그거는 뭐 내가 그 평일이니까. 근데 내가 이제 뭐 우리가 팩트TV에서 그 또 하나의 약속 예고편도 하고 내가 또 방송 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영화는 봐야 되겠다. 그 내용을 봐야 되니까. 근데 되게 뭐 영화에 대해 다음 주 5일날 보러 가려는데 우리 학교 동문회에서 단체 관람하자 그래가지고. 당신 무슨 동문회? 경희대. 당신 대학 나왔어? 손님도 대학 그 쪽에 그 성가대 나온 사람. 동국대 줄 아는데 동국대 안 나왔어? 경희대 나왔어. 경희대. 성가대. 손님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동문회에서 민동에서 가자고 그래가지고 지금 신청해놨거든요. 네. 이거 이러다가 다음 주 안에 뭐 내리는 거 아니야 이거 손님 없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저도 뭐랍니까? 저도 아버지고 당신도 딸 있고 나도 딸 있거든. 딸이 있는데 이건 실제 실화입니다. 그러니까 실화의 내용을 그 영화상에는 진성그룹이라고 진성그룹. 삼성그룹이 아닌데 뭐 그 영화에 있는 부분들이 다 대충은 다 알죠. 근데 삼성반도체에서 고 황유미 씨 아버님입니다. 아버님이 황상기 씨인데 끝에 영화의 끝장면 뭐 제가 다 이야기는 못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제일 싫어하는 게 영화 보고 제발 좀 감상문 좀 쓰지 마. 이름 있는 사람들 특히. 네. 왜냐면 영화 내용이 공개가 되잖아. 그러니까 내용만 있는 줄거리를 알아야 되지. 전체를 뭐 처음부터 끝까지 딱 하면은 사람들이 그거 보면은 영화에 대한 이 반응도가 떨어지거든. 그런 걸 누가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름 있는 사람들이 막 페이스북이나 막 이런데 감상문을 쓰더라고. 감상문 쓰지 말고 몇 가지만 이렇게 좀 핵심만 이야기를 하는 자기 소개를 해야지. 전체 끝부터 영화 이 끝 내용까지 다 감상문 쓰면은 누가 영화 보겠어. 그 텍스트 읽고 이런 영화구나 선입견을 가질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아버지 황상기 씨가 그 삼성 반도체를 대상으로 한. 근데 나는 이제 영화를 봤을 때 잠시만 또 하나의 약속이 이코로 나는 또 하나의 권력을 본 거예요. 또 하나의 권력. 또 하나의 권력이 삼성 권력입니다. 삼성 권력. 여러분들이 그 노무현 대통령의 자서전 보면은요, 변호인하고 이 영화가 똑같은 권력에 대항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권력에 대항하는데 부당한 정치 권력도 있지만은요, 부당한 경제 권력이 있어요. 그 부당한 경제 권력이 지금은 삼성이라는, 우리 팩트TV는 삼성하고 전혀 관계없지. 광고 아예 안 주니까. 광고 줘도 우리가 받을까 말까 한데, 그죠? 근데 삼성 권력이 더 이 부패한 정치 권력이지만은 여기에는 진짜 치밀하고 비열한 경제 권력이든 돈으로 사니까. 그 영화상으로 이렇게 보면 회유하는 금액이 처음에는 4천만 원. 그래도 중간에 500만 원 줘.
근데 딸내미가 뭐 이렇게 하면서 안 받겠다 이랬는데 나중에 제일 떨어 이제 3억 5천. 그 다음 나중에 10억이 10억. 영화상으로는. 근데 이 경가에 이 초등학교 졸업에 택시기사 아버지가 변하는 모습들. 그걸 이렇게 정나게 노는데 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게 중간에 막 이렇게 해요도 하고 막 안 되니까 도저히 안 되니까 포기를 하는 장면이 나와 아버지가. 그게 아마 실화일 것 같아. 황상기 씨 아버지가 도저히 안 되니까. 근데 그때 이제 부인이 이제 집을 다시 돌아오거든. 근데 부인이 고학년 씨 일기장을 이렇게 쭉 보면서 다시. 근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되게, 그때는 내가 눈물이 욱욱 하던데, 당신 또라이다고. 저 남편 보고 이제, 남편도 포기하려고 이제. 근데 그날 그러니까 생일이었는데, 당신 애 생일이라고, 우리 밥을 같이 이렇게 미역국을 먹는데, 마누라가 이제 힘을 주는 거야. 당신 진짜 또라이라고. 다른 사람들이 또라이 하는데, 근데 그때 이 부인이 하는 말이, 당신이 저런 집단들한테 또라이가 아니면은 이거라도 이야기 못할 것 같다고. 근데 우리 그때 이제 다시 물어. 몇 명이 죽었냐고. 그럼 당신 또라이 같이 이렇게 나설 수 없냐고. 이 양반 풍기탱진한 거야. 끝까지 싸우는 거야.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돈 앞에 장사가 없잖아. 돈 앞에 장사가 없거든. 근데 이제 그에 이제 봤을 때 우리가 진짜 부당한 치밀한 경제 권력 앞에서 우리는 좀 무관심하게 좀 살았는 느낌이 좀 들어요. 다 이야기하면 여러분 영화 안 볼 것 같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지금 난리 났어. 스포라고. 스포? 이 정도 스포는 되게 애교 있고 매너 있는 스포지.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 자서전에 보면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주의가 제대로, 정치 권력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들이 아나무인 하는 거지, 돈으로. 그렇죠. 이걸 통제를 못하고 있는 게 지거든. 이걸 통제를 못하고 대변해주는 게 새누리당이잖아, 새누리당. 윤진숙이 그 이야기하는 것들이 어민들한테 얼마나 1차 피해자가 어민이지. 왜 그 칼텍스인가, 뭐 질텍스인가, 뭐 지랄텍스인가, 그거 이 정도의 지금 이 경제 권력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누구는 그런 이야기를 삼성공화국이라고. 삼성공화국 맞아. 그러니까 이제 사실 요즘에 우리 이제 많은 대학생들이나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청년 실업 문제 심각하지. 영세 자영농민들 망해가고 있지. 그 다음에 농민은 수입 개방으로 망하고 있고, 어민들은 후쿠시마 사태와 이런 태안 앞바다나 이 여수 앞바다에 이 기름 유출 사고로 개고생을 하고 있고 죽어가고 있는 거죠, 다. 그리고 이제 소위 이제 노동자들은 정규직이 다 잘리고 비정규직으로 바뀌고 있고, 그러면서 사실 99%의 서민 중에 사실은 뭐 잘 사는 사람 한 20%라고 치면 80%의 서민들이 정말 극빈 상태로 떨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80%의 서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매달려서 정치적인 문제에 신경을 못 쓰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80%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먹고 사는 게 바빠서 정치에 신경을 못 쓴다고. 근데 사실은 이게 정치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정치의 목적이에요. 그렇지. 예. 근데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재벌들이 소위 자기네들 입맛에 맞는 정치인들을 계속 키워주고 그렇지. 후원해주고 그래서 자기네들에게 유리한 이 언론 환경과 정치 환경을, 정책 환경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 문제를 맞서 싸우는 방법은 이 80%의 착취당하는 서민들이 나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정말 제도의 문제이구나. 이게 정치의 문제이고 내가 먹고 살지 못하는 문제가 정치의 문제이구나 하고 대우각성에서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 시작이 저는 이 또 하나의 약속이라는 영화를 보는 것도 나는 하나의 뭐라 그러나 관람투쟁? 이거는 경제 권력에게. 뭐 투쟁이요. 뭐 관람하면 되지. 나는 이것도 저는 우리 방송도 시청투쟁이라 그러는데. 시청투쟁? 예, 시청하기 투쟁이다. 가격해. 왜냐하면 이런 걸 많이 보고, 또 하나의 약속을 많이 보고, 아프리카의 시사방송을 많이 볼수록 저들은 두려워한다는 거죠. 아우, 저 나쁜 것들, 저것들이 빨리 사라져야 되는데 죽지 않고 계속 보고 있는 거야. 이 방송을 보는 숫자 자체가 저들에게 압력이 되는 것처럼 또 하나의 약속을 보는 숫자가, 관람객 숫자가 저 경제 권력에게 이 또 하나의
저항이 될 수 있다. 관람 저항? 그래서 저는 또 하나의 약속을 다음 주 목요일에 보러 가기로 했습니다. 예. 그게 뭐 크게 뭐 다를 바는 없는데요. 저는 핵심이 하나가 민주주의를 돈으로 살자는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건희 회장이 대통령 돼야 된다니까. 근데 이 사회는 이건희 회장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실제로. 이건희 회장의 부의 축적이 누구부터 시작됐는지 그건 전부 다 그 당시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서민들이 다 만들어준 거거든요. 그죠? 그 드라마 추적자에 보면 그런 대사가 나오잖아요. 그 드라마 추적자에 보면 강동윤이라는 그 정치 야망인이 나오는데 대통령이 되려는 목적이 뭐냐? 대통령은 과정이라는 거야. 대통령이 최종 목표가 아니라 대통령 5년짜리 임기, 그 계약직에 관심 없다. 내가 앉고 싶은 건 최종 저 자리다. 그러면서 자기 장인의 그 회장 자리를 앉고 싶어 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대통령보다 국회의원보다 무서운 자리가 그 재벌 회장 자리인 거야. 그러니까 그게 실질적 권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사실은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고 이 문제를 국민들이 깨닫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의 이 고통이 안 끝나는데 과연 우리 국민들은 이 또 하나의 약속을 찾아볼까요? 또 하나의 약속 중에서 이 진성이죠. 진성에서 회유하는 그 실장이 나와서 딱 하는 말 핵심이 있어. 그 대사가 얘기하지 말라는 스포. 경제는 외투고, 그러니까 정치는 외투고, 경제가 핵심입니다. 정치 필요 없습니다. 까불지 마세요. 그 내용은 까불지 마세요.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뭐 스포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또 하나의 약속 많이 보십시오. 왜냐하면은 변호인이 1000만이 넘었다는 거 하고요. 물론 또 하나의 약속이 영화로서 있는 구성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뭐 그것이 작품에 대한 거는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고,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측면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회의 노동 문제를 이야기하면은 나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많아요. 아닙니다. 저 또한 노동자입니다. 지식 노동자입니다. 다 똑같은 거예요. 그죠? 다 노동입니다. 노동. 노동하지 않는 자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99%의 나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딸이 그렇게 될 수 있다. 내 아들이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거는 비단 삼성 반도체에 있는 어느 노동자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의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 거니까 한번 보면은 우리가 저런 경우에 당했을 때 어떻게 처신할 수 있을까? 내가 오늘 그 영화를 본 사람들하고 이 커피를 한잔 먹으면서 그런 이야기 했어요. 니는 저 정도 되면 돈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나도 고민이 되는 거 10억이니까. 근데 결론을 내가 생각할 땐 나도 저 경우 되면은 받지는 않았을 거다. 왜냐면 너무 비참하잖아요. 딸 죽인 그것이 뭐 자사손손 돈 살 돈도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스포 이야기라는 게 또 하나의 약속은 또 하나의 권력을 보는 새로운 계기가 될 거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노동 문제나 이 경제 불균형의 문제는 이게 내 문제가 아닌 게 아니라 뭐 노동자의 문제가 아니야. 이건 내 문제야. 왜냐하면 이 노동자들이 먹고 살지 못하면 그 사람들이 먹고 살 만큼의 돈을 벌지 못하면 소비를 못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경제가 죽어가는 거거든요. 경제가 죽으면 우리는 다 같이 죽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제적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 요거는 정말 정치의 목적이에요. 그걸 정확히 제시하고 해결하겠다라는 사람을 앞으로 우리는 정치인으로 우리의 이 대리자로 뽑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건강한 정치 권력이 있어야지 건강한 경제 권력이 있습니다. 돈으로 장난칠 사람 인간의 존엄 가치를 돈으로 장난치는 집단들이 발을 못 붙이는데 우리나라는 건강한 정치 권력이 없으니까 그걸 대변해 주니까 어느 누구도 노동자의 이야기를 대변해 주는 게 없으니까 만만하지.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이야기 있었죠. 에버랜드 전환사채 이렇게 할 때
이건희 회장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요. 이거 신문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전 국회의원들 다 매수해도 된다고. 전 국회의원 대한민국. 도노 다 매수해. 그런 이야기 나와요. 도노 다 매수해서 다 승계해라. 그러니까 이 국회의원들이 삼성 앞에 당당하지 못합니다. 삼성 앞에.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이 삼성 앞에 당당하지 못한 선례도 많습니다. 그렇죠. 특히 참여정부에도 삼성에 있는 보고서까지 차용할 정도로 그게 우리 부끄러운 의원 자아상인 거예요. 자아상. 그래서 하여튼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가장 큰 문제점이 소위 그 삼성이 주도하는 이 신자유주의에 그냥 따라갔다는 거. 무비판적으로 수용을 한 거지. 그로 인해서 지금의 이 모든 경제적인 지금 양극화의 문제도 새누리당이 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IMF의 구조조정 문제 물론 그 당시에 변명도 있을 수 있는데 김대중 노무현 시대에 결국은 양극화가 극단적으로 나타났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가 계속적으로 진화하고 성찰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거는 넘어가고 어제 내가 생각에는 어제 소주에 삼겹살을 묻는 두 부류가 있어. 하나는 막 가슴이 불타가 막 짜증나는 그룹이 있었고 아마 어제 보니까 내가 신문 인터뷰 보니까 김용판 이 양반이 인터뷰하면서 소주 한잔 하러 가야 되겠다 이런 게. 아마 삼겹살하고 아들 모일 것 같아. 걔네가 무슨 삼겹살 먹겠어요? 한우 굽겠지. 에이 그 소주는 그래. 그 삼겹살 먹겠지. 에? 말로는 소주라고 그래놓고 한우에다가 뭐 저기 뭐 썸씽 스페셜 뭐 이런 거 먹었겠지. 자 어제 이때까지 근 1년 넘게 국정원의 정치 개입 문제를 이야기했는데 그 첫 번째 처음부터 이제 제일 1호지 그죠?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무죄를 받았어요. 망치 부인은 어제 소식 듣고 저 노네. 저 봐라 얼굴 자체가 봐라 지금 망치 부인하고 얼굴이 다르다니까 지금 얼굴 자체가 여유 있잖아 지금 우리가 여유가 없는 것 같아. 저 사람이 무죄면 우리는 이때까지 이야기한 사람 전부 오늘 사과 방송을 해야 되는가? 우리 둘이가?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요. 저 김용판 무죄나고 딱 하루 만에 온몸 망가졌어. 막 이런 등이나 이런 데가 그냥 모세혈관이 막 터지고 막 입안이 싹 얼어버리고 지금 막 이 몸살 막 팔다리가 막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아프고.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 망치 부인은 어떻게 해석해야 돼? 이게 지금 무죄. 저는 우리나라의 사법부가 죽었다. 죽었다? 예,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가 무너졌다라고 지금 보는 거고. 이렇게 만든 책임자가 김한길 체제다. 가장 결정적일 때 작년 연말에 그렇게 그냥 새누리당에 다 넘겨준 거 아니야. 그러니 이 국민들의 일단 제일 두려운 게 국민의 절망이에요. 이걸 보면서 국민들이 모두 절망할 것 같아. 해도 안 되는구나. 해도 안 되는구나.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그냥 받아들이는 무죄가 되는 순간에 나는 양심적 국민들이 모두 미쳐버릴 것 같아. 그래서 정말로 절망할 것 같아서요. 저는 그게 너무나 두려워요. 두렵다. 근데 여기서 지금 이 재판부에서 물론 헌법에는 있지. 재판의 자유가 있으니까 법관에 대한 양심의 자유가 있는데 제일 핵심은 이 사람 증거부족이라고 했거든. 증거부족인데 근데 지금 김용판 전 청장이 적용된 혐의가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공직선거법 위반, 그리고 경찰공무원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 행사방해죄 세 가지거든요. 근데 오늘 근은희 또 수사과장이 또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제 전체 내용을 보면 나는 이제 근은희 수사과장이 핵심의 세 가지 이야기 맞다고 생각하는데 처음에는 다른 거 여러분 이렇게 법리 논쟁을 떠나서 첫 번째 키워드 축소, 그리고 두 번째 증거 반환을 지연시킨 것, 세 번째 허위 수사 결과, 대선 전에 허위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것. 이 세 가지가 핵심이다. 근데 이 세 가지의 핵심이 내가 생각하기에는 CCTV에 다 나와 있거든. 근데 이거를 법리적으로 증거 부족, 법리 따라 정확하게 원칙대로 증거주의에 입각해서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 근은희 수사과장 빼놓고는 다 입을 조직적으로 다 맞췄거든. CCTV 내용들하고 이거하고 맞지가 않아.
근데 이것을 증거주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재판부 자체가 이게 너무 형식적이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법이라는 게 뭐 저는 뭐 사법고시도 안 나왔는데요. 법이라는 게 상식이거든요. 국민들이 법의 감정 이야기하고 법의 상식을 이야기하는 거는 증거주의, 증거가 없다는데 그럼 예를 들면 인간적으로 안 물어보자는 거지. 권은희 수사과장이 미쳤다고. 소위 말해 권은희 수사과장이 미친년이 아니고 소위 일반식으로 미친년이 아니면 말라 이거를 양심 자기한테 뭘 떨어지는 게 있어야 되잖아. 아니 그러니까 이번 사건은 집단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신고를 한 거지. 고소를 했는데 집단 폭행 공범들이 모여가지고 주동자하고 공범들이 우리는 그런 일 없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쟤네들이 다 똑같이 안 했다고 그랬는데 왜 너 혼자 했다고 그러느냐. 그러면서 이 사건 얘는 무죄야라고 선언한 거랑 똑같은 거죠. 맞지.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이 재판부가 제정신으로 판단했다라고 볼 수가 없고 우리가 CCTV에서 그 증거를 온 국민이 다 같이 지켜봤는데 그걸 본 국민이 수백만인데 수백만 수천만인데 그걸 무죄를 준 거는 나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사실 이제 민주주의가 그 법치를 이야기하는 거고 다른 말로 얘기해서 그러니까 이 사법부의 독립 어느 나라가 민주주의가 됐다라고 얘기하는 건 사법부가 철저히 독립이 돼서 그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할 때 그걸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 국가의 어떤 기본 운영 원리라고 보잖아요. 그런데 이번 이 사법부가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사실 김용판이 원세훈보다 더 나쁜 놈이에요. 원세훈은 자기 일에 충실한 거야. 왜냐하면 그 국가정보원이랍시고 정부를 지키는 게 지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일을 했을 수 있어. 나는 원세훈보다 더 나쁜 놈이 이 김용판이라고 맞지. 보는 거예요. 그게 맞지. 왜냐하면 이 거짓말, 그러니까 증거를 인멸했어. 증거를 찾아서 범인을 잡아야 될 경찰이 증거를 인멸한 거야. 이건 엄청난 범죄야. 근데 그거보다 더 나쁜 범죄는 민주주의 선거를 앞두고 거짓 보고를 한 거야. 거짓 발표. 이 두 가지는 사실은 원세훈, 박근혜, 이명박보다 더 큰 죄예요. 그런데 무죄를 줬다. 이건 한마디로 국민을 졸로 본 거지. 국민을 등신으로 본 거야. 너네들은 이렇게 당해도 아무 말 못할 거잖아 라고 던진 거죠. 국민한테 똥덩어리를 던진 거예요. 이 국민들이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쪽으로 넘어온 거예요. 공이. 여기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정말 답이 안 나오는 거지. 이걸 이 문제를 맞서 싸워줄 우리에게 조직이 있느냐. 응? 이 민주당 그 호시절을 폭탄주 처먹고 그 돈 대주면서 넘겼지. 이제 와서 특검 얘기하면 누가 그걸 특검을 이제 와서 무슨 특검 얘기라고 앉아있어. 작년 겨울에 특검을 가지고 밀어붙였어야 될 때 그냥 합의해놓고 나온 주제. 망치 스님이 드디어 또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렇습니다. 그 지금의 이 충분히 예상된 결론이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럼 좋습니다. 사법부에서 증거 부족이면은 이것의 증거 능력들의 부족들을 채워줄 사람이 검찰이거든요. 근데 검찰이 지금 이번 내가 검찰이 의도적으로 소극적 대응했어요. 왜냐하면 지난해 10월 18일 국정수사 축소 외화복을 제기했던 윤석열 팀장 자천시켰어요. 그죠? 그렇죠. 그리고 수사팀 부팀장만 맡았던 박영철 검사 공소유지의 핵심이 실무나이거든요. 이 사람을 또 지방으로 발령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28 평검사까지 전부 다 지방으로 다 보냈어요. 이건 의도적으로 소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다 우리가 지켜봤는데 그걸 민주당이 몰랐습니까? 그걸 김한길이가 김한길 지도부가 그 12월에 가서 밥 처먹고서는 합의해 준 거 아닙니까? 특검 안 하고 넘어가는 걸로. 그러니 이번 문제는 정말 김한길이 책임져야 돼요. 이거 김용판 무죄에 대해서 김한길이 이건 책임지고 사퇴해야 된다고 봅니다. 도저히 이게 김한길 간판으로는요. 이 6월 4일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을 막아낼 방법이 없어. 나는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왜 그런 결론이 안 나왔는지 이해가 안 돼. 참... 그래서 이런 겁니다. 지금에 있는 수사 이렇게 이 특검 전에 지금 국정원의 이 정치 개입 수사를 쭉 진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딱 봤을 때 최동욱 검찰총장 찍어내리고 혼외 문제, 자식 문제 찍어내리고 다 처리를 했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특임한
국정원 개혁특위만 합의해주고 쉽게 따지면 처방전부터 먼저 받아갖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략이든 뭐든 간에 합의해준 거지. 특검하지 말자. 에? 그러니까 사법부든 뭐든 간에 이게 이제 정치거리에서 입을 닫아주니까 그러면 사법부에서 판단할 수 있는 건 개인 맞아요. 그 부장판사 욕할 필요 없습니다. 증거 부족 충분히 지금 있는 그 증거 부족을 채워낼 수 있는 담당 수사검사들을 전부 다 자천시켜 버렸는데 그 누가 그러면은 검찰에서는 좋지. 불청분으로 있는 수사 자료만 주면 되는 건데 그렇다고 사법부에서 면제를 이 판결에 대해서 넘어갈 수 있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제가 이야기한 아까도 키워드 축소 증거 반환 지연하는 거하고 허위 수사 결과 발표가 진짜 증거가 없었느냐? 진짜 증거가 없었냐는 거죠. CCTV 다 있어.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해당에 있는 부분에 권은희 수사과장이 말이 신빙성이 없다.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니지. 이건 진짜 이건 정말 그 기본적으로 이거 보통 사건이 아닌 게 이 사법부가 정말 사법부가 아닌 거야 이건. 국민이 다 지켜본 증거가 없다.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때렸다는 건 한마디로 이제 사법부에 사망 선고가 내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안하니까 뭐 쌍용차 뭐 대충 승소 판결해주고 뭐 김종익 씨 승소 판결해주고 이러면서 뭐 명맥을 유지하고 싶은가 본데 그거보다 중요한 건 권력으로부터 국민을 지켜줄 수 있는 역할을 사법부가 해줘야 되는데 이 김용판 무죄를 해줬다라는 건 정말 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벽이 허물어진 거예요. 민주주의의 이 무너진 거지. 이거 무너져 내린 거야. 그렇다면 사실은요. 저는 이게 합법투쟁, 준법투쟁을 중요시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합법투쟁, 준법투쟁이라는 말을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게 된 거야. 나는 그걸 더 이상 강요할 수 없어, 국민에게. 왜? 사법부가 법을 지키지 않았거든. 그러면 국민더러만 법을 지켜라라고 할 수가 없는 거야. 국민적 저항이 시작이 돼야 되는 거고 국민적 저항을 통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국민적 저항으로 스스로를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지경이 왔어요. 그런데 이 지경에 국민들더러 무조건 나가 싸우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그러면 뭔가 이렇게 앞서는 이 지도부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한테 그게 없다는 거야. 구심이 없다는 거지. 지도 구심이 없다는 것 때문에 나는 이 머리 한쪽이 이렇게 무슨 척 잘라져 나간 것 같아요. 너무 괴로워 지금. 그래서 이게 판결 내용을 보면요. 우리가 잘 쓰는 표현인데 내가 잘 쓰는데 합리적 의심이 허용되지 않을 정도의 은밀한 증거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합리적 의심. 근데 합리적 의심은요. 합리적 의심이라는 건 뭐죠? 논리적으로 맞다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재판부에서 국정원 직원 김하영 씨 40개 의심서 아이디, 닉네임, 사실한 사실을 서울경찰청 디지털 증거 분석팀이 확인을 했거든요. 근데 이 확인한 내용이 김정천 이 청장이 구체적으로 연결시켜낼 수 있는 고리가 없었다. 증거가 없었다. 근데 그 증거에 권은희 수사과장이 이야기했던 제기한 내용들이 신빙성이 없다. 이거거든요. 그러면은 나는 제가 이 김용판 씨가 제일 문제가 있었던 게 제일 끝에요. 키워드 축소시키고 증거 반환 지연 같은 경찰끼리 이렇게 했다 치더라도 문제는 대선 전에 이때가 경찰청 수사에서 이렇게 유례 없이 TV 토론이 끝나오는데 수사 발표를 한 전례가 없습니다. 이건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거잖아요. 일요일 밤 11시. 그렇지. 이런 전례가 있으면 가져와봐. 그러면 내가 그럴 수 있겠구나 하는데 대선 전에 경찰청에서 목을 내놓은 거죠. 목을. 문재인 후보에 있는 당선을. 그런 여론조사도 있어요. 당시에 있는 부분들 속에서 경찰청에 있는 수사 결과 발표가 안 됐으면 어떻게 되느냐. 근데 그거를 이 여론조사 기관 리서치뷰, 이 팩트TV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우리 같이 이렇게 여론조사도 발표하고 있는데 리서치뷰 빨아준다. 근데 2,000명 작년 11월 2,000명 여론조사를 했어요. 이게 이제 과학적으로 더 검증하면 더 과학적인 데이터가 나올 수가 있는데요. 그게 9.7%가 어떤 대답을 했냐면요. 박근혜 후보 지금 대통령한테
투표한 사람 9.7%가 그때의 사실대로 발표했으면 박근혜 대통령 안 찍었다는 거예요. 맞아요. 이게 중요한 건데 108만 표 그 차이에 당락을 9.7%는 당락의 기준을 넘는 뭐 오차 범위를 감안한다 그래도 이런 거거든요. 이걸 가지고 합리적 의심이 허용하지 않을 정도.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김용판이 왜 이렇게 했으며. 그리고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놈이 수사과장이 미친년입니까? 수사과장이 그냥 그놈이 수사과장한테 수서경찰서에 맡겨놓으면 될 거를 왜 빼들어가고 지랄 용병을 뜨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의도가 있다는 거잖아요. 사람들 다 의도가 있다니. 그러면 그놈 수사과장은 자기가 수사 주체임에서 수사 내용을 보고도 받지 못하고 전고도 반환한 것도 넣고 그리고 이 수사 결과 발표할 때도 그 수사 결과 발표를 신문 보고 알았다면 어떻게 됩니까? 수사 주체를 의도적으로 배제시켰다는 거잖아요. 배제시킨 의도가 뭡니까? 이건 상식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재판한 그 부장 판사가 정치 권력에 아부하거나 안 그러면 두려움을 느꼈거나 공포심을 느꼈거나 이 전형적인 양비론도 아니고요. 법에 있는 정구주의를 교묘하게 이용을 해서 판결한 진짜 무소신 무정의 판결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저는. 왜냐하면 허용하지 않아 나도. 합리적 의심이 허용하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판결을 내린 정도면은 이 재판부가 쪽팔리는 거잖아. 사법부가. 난 그래도 그러니까 이게 박정희는 인혁당 사건으로 사법살이를 했다면 이번에 박근혜는 김용판 무죄로 사법부를 죽였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박정희나 박근혜나 정말 그 아비의 그 딸이라고 어쩌면 그렇게 하는 짓이 똑같은지. 이 사실은 그 인혁당 사건 그 박정희 시대의 판사들이 오랫동안 불명예에 시달린 거 아니야. 죄 없는 사람을 사형 선고하고 살인자로 살한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모두 죽을 때까지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야 했다고. 그런데 지금 이 박근혜가 또 사법부에게 이것을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이 대법원을 거머쥐고 이 판사들의 인사권을 쥐고서는 지금 이 박근혜 정부에서 사법부를 기만하고 사법부를 정말 능욕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에 양심적 판사가 없는가? 이 판사들이 입 다물고 있을 건가? 저는 정말 지켜보고 있어요. 정말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그리고 이 판사들이 이 상황에 그냥 입 다물고 있을 건가? 물론 다른 판사의 판결에 대해서 판사들은 뭐 조용히 해야 된다? 그러면 입 다물고 있는 모두가 오늘 이 대한민국 사법부 전체는 역사에서 범죄자로 기록될 겁니다. 침묵의 동조자로 공범으로 기록될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법의 상식입니다. 법률가가 아닌데.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한 CCTV만 제대로만 봐도 그 합리적 의심의 인간관계를 추론할 수 있고 다 보일 수 있거든요. 영상은 속이지 않아요. 그러면은 그 영상에 있는 부분들 속에서 판단을 했을 때는 나 이런 정도는 예상을 했지. 집행유예는 안 당했나. 근데 집행유예 정도의 이 사법부의 판단은 저는 제 마음대로 예상할 때는 그런데 이거를 무죄 정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정도로 봤을 때는 이거 완전 대한민국 막간 거예요. 막간 거. 예? 예? 이런 정도로 막 가면은 어떻게 진짜 황당합니다. 지금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내가 맨날 얘기했잖아. 지금 내가 작년 8월부터 계속 얘기한 게 범국민 대책법을 만들어야 된다. 지금 이 상황은 이렇게 각계격파로 무기력하게 국민들 절망하게 그냥 냅두면 안 되고 정말 모든 당이고 뭐고 다 깨서 범국민 대책본부를 만들어야 된다고. 종교계, 학계, 그리고 이 정치계, 일반 시민사회 전부 다 모여가지고 범국민 대책본부를 만들어서 이 말도 안 되는 이 김용판 무죄 사건을 가지고 대대적으로 들고 일어나야 된다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사건의 김용판을 설례로 봤을 때 원세훈은 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원세훈 또 무죄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죠. 이 직무 더 활동이다. 나쁜 김용판을 무죄를 줬는데 뭐 당연히 그러면은 국가정보원의 지금 활동은 종북 활동을 위한 직무 활동으로 판단한다는 거죠. 그럼 내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야. 그런 건가?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내가 국정원을 상대로 해서 지금 민사소송 진행 중인데. 그럼 종북주의자네. 그러면은. 뭐 당연히 나한테 종북주의자라고 딱지를 붙이는 것보다 중요한 게 아니라 민사소송에 대해서 그 국정원이 이기는 거고 그러면 내가 그 소송비를 다 물어줘야 되는 거지. 진짜? 야, 그러니까 내가 미치는 거야 이거. 내가 이 김용판 무죄에 미치는 이유가 그거라니까요. 우리는 피해자인데 우리 집은 피해자인데 김용판 무죄가 됨으로 인해서 이제 내가 가해자가 되는 거야. 나한테는 피해 없나? 그럼 당신이 종북주의자는 나도 같이 방송하는데 종북주의자잖아. 같이 몰라. 거기까지는 내가 오빠까지 신경 쓸 여유가. 나도 좀 신경 써. 이양 신경 혼자 스님이 번뇌의 입가게가 망치 스님이 다 고민을 해야지.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친한 척 하지 말자. 친한 척 안 하기로 했습니다. 더욱더 사랑하기로 했습니다. 친한 척 하지 말라고. 야, 이거 어디서 스님을 욕하지 마라. 지금요. 지금 상황이 나는 내가 이제까지 이제 살아온 20몇 년에 그러니까 이 민주주의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살아왔던 게 한 26년 되는데 나는 지난 26년 중에서 지금이 가장 충격적이에요. 다운됐다. 그러니까 해보면 정치적 우울증이다. 가장 두려운 시간이야 지금. 그럴 수도 있겠다. 이 두려움은 어디서 오냐면 쟤네들은 원래 그런 애들인데 오늘 이 상황은 국민들을 완전 절망시키려는 게 목적이구나. 그래서 우리 국민들을 완전히 무기력증에 빠지게 하려는 게 목적이구나. 과연 이 국민들이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 그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내가 일찍이 벌써 2010년부터 주장했던 이 야권이 힘을 합쳐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모든 야권이 내 말 안 들었잖아. 그리고 작년 8월부터 이거는 범국민 대책본부를 만들어서 모든 이 제세력에 뭉쳐서 공동 대처해야 된다. 강력한 대처해야 된다. 근데 그렇게 안 됐고 지금도 사실 이번 김용판 무죄에 대해서는요. 여론이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로 화살이 돌려지는 게 아니라 민주당으로 쏠리고 있어. 그러니까 나는 이게 지금 정말 이번 지방선거는 무서운 결과가 올 거다. 완전히 새누리가 100% 이길 거다. 지금 내가 이 예상을 할 때는요. 지금 이제 김용판 났습니다. 그리고 좀 2주 뒤에 이석기 의원 그러니까 결심 공판을 해요. 그죠? 그러면 여기도 지금은 증거 입장에서 20년 구형을 했거든. 그죠? 그럼 여기에도 내가 생각에는 일정 정도 영향을 프로세스가 정해져 있는 것 같아. 그러면은 이 프로세스로 봤을 때에 새누리당의 문제는 일단 제쳐놓읍시다, 우리가. 왜냐하면은 그렇게 이때까지 몰고 왔으니까. 그러면 이제 제일 문제는 지금의 이것을 대응하는 우리가 시민사회든 그리고 특히 민주당 그리고 안철수 신당 이 너무 우리가 보기에는 무力,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돼? 저도 어떨 때는 되게 이 고민이 드는데요. 이게 입 바른 소리가 될 문제가 아니고 그래놓고 지금 민주당이 또 특검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해. 특검을 다 빼놓고 그러면은 국민들이 지금 민주당이 이때까지 특검이라는 민주당의 김한길 대표의 워딩이 사라진 지가 오래됐어. 뭐 오늘 아침에 어제 아침인가 오늘 아침인가 뭐 특검 다시 필요하다는 둥 뭐 씨발 아휴. 씨발 가면 안 되고 58 이런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이 상황은 내가 볼 때는 형이란다. 지금 상황은 딱 하나예요. 김한길이 당장 내일이라도 사퇴하고 민주당 지도부가 총사퇴한 후 비상대책위 선언을 하는 거야. 자발적으로 물러나겠어? 당신 같으면 물러나겠어? 김한길 대표. 그 방법 민주당 의원들이 그렇게 못하면요. 나는 민주당 의원들 전부 다 사퇴해야 된다고 봐. 사퇴? 전부 다 사퇴할 거 아니면 김한길이 사퇴를 시키지 못한다라면 민주당 의원들 난 모두 죽어야 된다고 봐요. 살 가치가 없어. 아니 국민 세금 받으면서 뭐하고 앉아 있는 거냐고 지금. 김한길이 물러나. 이건 김한길이 책임져야 돼요. 김한길 지도부에서 국민
모아진 그 열정을 특검하라고 작년 11월에 그렇게 국민 지상 명령이 떨어졌는데 가서 밥 처먹고 합의해주고 들어온 거. 그래서 이 김용판 무죄 앞으로 벌어질 일들 이 끔찍한 일들 누가 책임질 거냐고. 한 명은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논리로 보면은요 똑같아. 옛날에 그 전두환 그 검찰에 있을 때의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법원이 내린 게는 이거예요. 성공한 부정선거는 처벌할 수 없다. 증거가 없다. 이게 똑같은 논리거든요. 성공하면은 무조건 가정 이런 거 증거가 없으면 그만두라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서 지금 민주당의 저희들 새누리당이나 지금 박근혜 정부의 대응 정도는 침이라고 고도합니다. 이것을. 왜냐하면 김용판이가 최소한 법적으로 처벌받았을 때 정권의 정통성에 관계되는 치명타를 입기 때문에 고도의 전략 그리고 고도의 해유 압력을 했을 거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 해유와 압력에 대응하는 정도의 이 전체의 대항을 하고 비판하고 그 국민들의 의견들, 시민들의 의견들을 총화시켜줄 민주당이 이걸 못했는 거지. 그러면 나라도 그렇게 생각해. 내가 박근혜 대통령이면 이 새끼들이 힘없네. 원래 그렇거든. 싸움하다 보면 힘없는 아들의 왕따당이 힘없다고 생각하고 저항하지 않기 때문에 저 새끼는 밟아도 되는구나. 저 새끼는 때려도 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 근데 거기에 있는 총알을 시켜줄 127석의 민주당이 이걸 소통을 하고 못 받아들이고 그리고 국민들이 이 하라산같이 또 불길이 올라 그러면은 물을 뿌리던거나 고춧가루를 뿌리거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민주당은요, 국민들과 따라노는 127명의 민주당 협동조합이야. 협동조합. 저끼리 노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127석이라는 게 야당이 127석이 이게 진짜 큰 거거든요. 진짜로. 그럼요. 예를 들면은 망치 부인이 한나라당은 110석 가지고 그렇지. 152석 열린우리당을 들었다 놨다 이렇게 있잖아. 망치 부인 지금 만약 예를 들면은 이 결계가 없는 게 망치 부인이 일개 개인의 그 부인이죠. 그죠? 뭐 하 사장님하고 김 사장이죠. 그죠? 근데 예를 들면은 국회의원 127명이 국회의사당에서 삭발하고 돌아다니니 이거는 어떻게 돼요? 그 파장 만만치 않거든. 그리고 127명이 진짜 의원직 사퇴하고 사퇴의 배수준을 치고 단식을 한다. 그럼 이런 거지. 김한길 대표는 전통적인 방식이다. 아니지. 아까 내가 있잖아. 영화 또 하나의 약속 중에 나오는 게 있어요. 또라이가 되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또라이가 안 되면은 인정을 안 해줘. 인정을 안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인정을 계속 그러면 우리는 합리적이고 중도를 모으기 위해서 국민들 여론을 너무 이렇게 제한적으로 보면 안 돼요. 국회의원들이라는 거는 리더거든요. 국가 지도자예요. 그러면 여론이 잘못된 방향이면 그 따라갈 수는 없는 거거든. 어떨 때는 여론을 선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선도 능력이 없어. 그게 내가 이 일본 말로 있잖아. 빠가 있잖아. 빠가. 돌대가리인지. 내가 좀처럼 제 격한 표현 잘 안 쓰는데요. 머리가 빠간지 모르겠어요. 이래 놓고 이제 나중에 되면은 트위터는 또 잘 날려, 전부 다. 반성해야 되고 뭐 이랬는데. 그 반성할 시간에 트위터 하지 말고. 트위터 할 시간에 김한길을 좀 끌어내리라고. 김한길 대표 불신임안을 좀 올리고. 지금 상황이 심각해요. 내가 어저께는 국민들이 멘붕이었는데 이게 오늘 오후를 지나면서 이 딱 분위기가 분노가 민주당으로 향하는 거야. 이 김용판 무죄에 대한 이 비난이 박근혜 정부로 가는 게 아니라 민주당으로 오는 거야. 공범이지, 공범. 그러니까는 이게 사실은 이 의원들이 90%는 싸워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김한길이가 덮은 건데 언론에나 그 국정원 벌레들이 그렇게 유도하는 거야. 민주당 전체를 싸잡아서 민주당으로 공격 지점을 몰고 있더라는 거죠.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을 심판하는 지방선거가 될 거예요. 김용판 무죄 때문에. 그러면 민주당에서 누군가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돼. 그게 김한길 사퇴라니까. 김한길 끌어내리지 않으면 그리고 이 민주당에서 정말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이 비상대책위를 꾸리지 않으면 정말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책임 누가 질 거예요? 그래서 김한길 대표가 본인 입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특검이 간철되지 않으면은 대표직을 내놓겠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도 이런 방구가 없잖아요. 이런 방구도 없고. 그래서 저는 망치 부인이 뭐 김한길 대표도 이 체제를 이렇게 사퇴를 해야 된다. 뭐 그렇게도 할 수도 있겠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너무 무기력한 것 같아. 그리고 제일 문제는요. 김한길 대표도 반신반의의 야당 대표가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 불통 이야기 하는데요. 야당도 똑같아. 근데 지금 새누리당도 청와대의 파출소인데요. 지금에 있는 민주당의 의원도 김한길 대표의 그냥 파출소 직원 역할을 다 해. 이것에 대한 건강한 의견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의원총회를 모으고 토론, 야당이 더 토론 열심히 해야 되거든. 그거 결정되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게 없어. 그래 놓고 전부 다 하면은 헐리우드 액션은 진짜 강해. 뭐 이렇게 하면은 대변인에 발표는 하는데 국민들이 그 발표만 믿는 게 아니거든. 옛날에 2006년에 네. 2006년 지방선거 말아먹을 때도 김한길이가 원내대표를 하면서 그때 막 그 개혁적인 의원들, 젊은 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막 강력하게 강경한 개혁을 해야 된다. 그러면 대화해야 된다 이러면서 찍어 누르고 그래서 그 당시에 열린우리당을 굉장히 무능한 정당으로 만들었거든요. 이게 그 사람의 특징이야. 근데 이걸 막지 못한 거, 이거 결국 시니어 의원들이 김한길을 밀어준 거 아니에요? 김한길 맞죠. 대표 되도록. 그래서 지금 이 지경이 된 건데, 이거 김한길을 물러나게 하지 않으면 정말 무서운 일이 벌어져. 그러면 나는 이 김한길 때문에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모두 탈당하는 방법도 생각해 봐야 된다. 비례대표 의원만 남고, 비례대표는 어차피 안 되잖아요. 탈당이 안 되니까. 비례대표 의원만 남고 지역구는 전부 다 탈당을 해서 새로운 당을 꾸리지 않는다라면 이 무서운 일이 벌어져. 무서운 일이. 그래서 이 혁신에 있는 민주당이 지금 이 구조로 정당을 혁신하지 않으면은 이런 거도 제일 문제는 제가 지금 김한길 대표 체제가 다른 문제를 떠나서 국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소통 리더십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통을 해. 예? 종편하고만. 종편하고? 종편 새누리 박근혜하고만 소통하잖아요. 팩트TV하고 소통하면 우리 다 알려줄 텐데, 그죠? 네? 참. 근데 이게 제일 걱정이 권은희 수장과장 같아. 내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러니까 오늘 권은희 과장이 기자회견 한다니까 이것들이 사직 하나 사퇴하면 안 돼요. 그거를 기다리고 있다가 1심이에요. 사직한 게 아니라 조목조목 반박하니까 그 MBN에서 생방하다가 끊어버린 거 아니야. 이것들은 이제 기대한 거지.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 스스로 물러나겠습니다라고 할 줄 알았는데 난 정말 이 권은희 과장 대단한 것 같아. 최종심까지 결과를 기다리겠다. 그렇지. 변호사인데 그래도 그 양반이 변호사인데. 그래서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권은희 과장이 경찰에서 받는 돈보다 변호인 하는 게 더 돈 많이 벌어. 그렇지. 그런데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사직 안 하고 지금 끝까지 싸우겠다는 거잖아. 나는 정말 권은희라는 이 여자한테 너무 막 미칠 것 같은 이 열정이 느껴지면서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영웅 같아. 영웅? 그러니까 주인공이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왜 무슨 이제 무술 영화 같은 걸 보면 무림 고수가 되게 그렇지. 조용하잖아. 그 함부로 쉽게 움직이지 그렇지. 않고 나와 같이 없고. 내가 이 도사같이 생겼잖아. 오빠 아니야. 나 치권. 무술하게 너무 뚱뚱해. 오빠 난 아니야. 그 권은희 과장한테서 느껴지는 건 정말 무림 고수. 정말 내공 있는 그런 고수의 느낌이 딱 느껴지는 거야. 그러면서 막 미칠 것 같은 거야. 막 가슴이 막 벌렁벌렁 그러면서 막 이런 여자랑 같은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영광스럽게 느껴지는 거. 내 인생 살아오면서 하나는 내 남편을 만난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두 번째야. 그러니까 내 남편 다음으로 두 번째로 나도 여자 드라마 멀었어. 권은희라는 사람하고 한 시대를 같이 살았다는 거. 내 인생 아쉽지 않다. 그러니까 나는 적어도 권은희라는 인물을 봤다. 내 김구 선생님을 못 보고 안중근 장군을 못 봤지만 내 인생에 권은희라는 사람을 봤다. 이순신을 못 보고 안중근을 못 보고 김구를 못 봤지만 내 인생 권은희를 보다 갔다. 같은 시대를 살았다. 이것만으로도 나는 정말
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 지금 내한테 빈정이 상했구나. 내가 삭발하라 한다고 이제 뭐 순위에 높다는 거지. 아니야, 오빠. 내가 사실은 김근태라는 사람의 이미 두 번째 자리였다니까. 내가 김근태라는 사람과 영원한 민주주의자 김근태를 만난 것이 내 인생에 그만큼 그 기쁨이었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만나놨으니까 이렇게 망치면 이런 정도로 훌륭한 거지. 근데 내가 바로 그 자리에다가 이 권은희를 동급으로 올렸다니까. 그렇지. 나도 열심히 놀아갈게 이제. 오빠 아직 멀었어. 아직 나의 검증 과정을 안 거쳤어. 선생님 죄송합니다. 좀 더 노력해야 돼. 네. 머리를 깎아야 되는 거. 머리 깎아도 안 돼. 그러면은. 아니 근데 내가 웃기는 사진 어떤 분이 사진을 보냈어. 근데 이제 머리가 없는 분이야. 내가 이래서 삭발단에 내 상태가 이래서 삭발단에 들어갈 수는 없지만 마음으로 응원한다고. 삭발을 할 머리가 없어서 못하는 어르신인데 내 상태가 이러지만 내가 마음으로 응원한다. 모두가 다 삭발을 한다고 된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렇지. 좌우지간 내가 근데 그 김용판 때문에 너무나 우울했는데 권은희 과장 얘기하니까 다시 뭔가 투시가 생겼나. 그래 내가 그랬지. 막 이렇게 다운돼 있었는데 맞아. 권은희 과장 그거를 이렇게 하라니까. 지금 우리가 불타는 토크쇼에서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 중에 권은희 수사과장의 트위터도 한번 알려주고 그리고 조금 여유가 되시면은 그 방송에서 좀 해줘. 개인 방송에서 한번 뭐를 떡볶이를 한번 보내준다든지. 에? 그러면 이 돈이 그렇게 드는 게 아니거든. 그지? 그리고 다 또 쓰레기예요. 왜? 우리 한번 보내면 엄청난 일이 벌어져. 먹지도 못하고 어떻게 할 거냐고. 떡볶이는 뒀다 먹지도 못하는데. 다 나눠주잖아, 드라마. 그러니까 그것을 이렇게 용판 떡볶이를 드린다, 이렇게. 그런 것도 해보고. 하여튼, 우리가. 권은희 과장을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 권은희 과장에게 우리 모두가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2000년 전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그 바리새인들은 자기네들이 불의한 자기네들이 이겼다고. 오빠 지금 농담할 때가 아니야. 집중 좀 해봐. 2000년 전에 이 예수를 못 박으면서 바리새파는 자기네들이 이겼다고 굉장히 기뻐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12제자를 모두 사형시키면서 그들은 자기네가 이긴 줄 알았을 거라고. 그러나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순간 비로소 2000년 기독교의 역사가 시작이 되거든요. 권은희 과장을 모욕하고 조롱하고 거짓말쟁이로 몰아붙이면서 자기네들이 이겼다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은 앞으로 2000년 동안 조롱받게 될 겁니다. 네, 선언하는 게. 와, 최고의 뭐라 그러나 악담이다, 악담. 2000년 동안 조롱받게 될 겁니다. 이 부관 참시보다 더 그거라니까.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권은희 수사과장을 말고 여러분 경찰 조직이 되게 폐쇄적입니다. 검찰보다 더 상급자, 하급자의 명령체계 되게 군기가 셉니다. 근데 권은희 수사과장이 저는 이제 이런 거죠. 권은희 수사과장이 이것을 권은희 수사과장 없었으면 이 정도로 진척이 안 됐을 거예요. 경찰에서는 그렇죠. 권은희 수사과장 덮고 싶었는데 넘어갔을 양심선언을 했고 이것이 또 검찰의 공소 유지가 되는 것은 윤석열 팀장 그 팀들. 그래서 이걸 이제 계속적으로 무마, 해유, 압력, 지연, 왜곡시키는 게 최종 결정판에 나온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 저는 권은희 수사과장이 지금 1심인데 나도 그렇게 오해를 했다니까. 기자회견 할 때 물러서면 안 되는데. 근데 당당하게 아까 내가 담담하게 권은희 수사과장이 이야기한 핵심이 여러분 기자회견 중에 핵심이 세 가지입니다. 제가 아까 얘기한 키워드를 축소한 게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증거 반환, 수서경찰서에서 압수했던 증거 자체를 왜 반환하는데 지연을 했어요. 그리고 수사 주체인 권은희 수사과장도 모르는 허위 수사 결과를 대선 전에 발표했는 것. 이거는 그러면은 여기에 따른 권은희 수사과장이 수사과장이라는 겁니다. 수사 주체가 이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을 때는 수사에 대한 거지. 이걸 가지고 발표로 내부 양심을 했을 때 총경에도 지금 떨어졌습니다. 이 양반.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총경에 있는 부분들이 앞으로 승진자체 인사적 불이 계속 이 정권 안에서 당합니다. 남는 게 없어요. 권은희 수사과장이 시세말로 하면 이거 경찰복 얻고 난 뒤에 변호사에도 돈 더 벌어. 더 경무에 시달리지 않아. 아무 이해 조건이 없다는 거죠. 뭐를 했을 발표할 때 돈이라도 챙기든지 권력이라도 챙기든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건 뭐죠? 당연히 경찰 공무원으로서 자기 수사과장으로서의 직무에 대한 자존심이거든. 이 직무의 자존심은 뭡니까? 국민들한테 세금 받는 월급값을 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신빙성이 없다. 그럼 누구 말을 믿어야 되죠? 그럼 대한민국에? 누구 말을 믿어야 돼요? 수사과장도 대한민국 합법적인 사법고시를 내가 특채됐던 그 수사과장의 이야기를 믿지 않으면은, 그리고 우리가 국정감사였나? 청문회 할 때 그 경찰들의 이렇게 입을 다 맞추는 듯이 허점들이 다 나타나잖아요. 다른 거 필요 없다니까. 나는 디테일 그거 보면은 사안 개요만 알면은 그 조작된 흔적들이 다 나오는데, 그래서 나는 제일 우려하는 것들은 권은희 수사과장을 우리가 국민들이 지켜줘야 된다. 그리고 그는 수사과장 또 담당하게 3심까지 가보자. 그렇죠. 원래 있습니다. 원래 자신 있는 사람은요. 그런 말씀 뭐 3심까지 가서 이걸 무죄로 하게 되면, 그러니까 판사들이 잘 생각해야 돼. 이게 인혁당 판결했던 판사들이 40년째 욕먹고 있잖아요. 40년 동안 자자손손이라니까 지금은 이건 기록이 남아. 근데 이번에 이 김용판 무죄 내린 판사, 그리고 김용판 무죄를 끝까지 가게 되면 이 대법원 판사들에 대한 이 이름이 역사에 남을까, 역사에. 에? 2000년 동안 앞으로 조롱받게 될 거라고. 대대손손, 자자손손.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저희들 부정하는 게 아니고 양심대로 판단하십시오. 근데 양심대로 했다는 것이 합리적 의심이 허용이 안 돼. 나도 똑같아. 당신들하고. 근데 이것의 내용들이 증거주의를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그 증거 자체를 의도적으로 누락시킨, 그리고 그 나머지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논리적으로도만 조합을 해도 알 수 있는, 이 법률가 아니라도 알 수 있는데 이 정도 수준이면은 사법부가 쪽딱 가는 겁니다, 지금. 에? 앞으로 정의 이야기하면 안 돼, 사법부에서요. 그리고 국민들한테 법 지키라 이야기를 하면 안 돼. 앞으로 무조건 압력 쓰고 땡깡 부리고 그리고 지시 내리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경찰 조직도 검찰은 이미 이제 길들여진 거고 까불지마 해갖고 보여준 거고, 이제는 경찰까지 이제 이런 거죠. 까불면 이렇게 당하. 근데 거기에서 이제 권은희 수사과장이 3심까지 쉽지 않거든요. 내가 생각에는 3심까지 원래 어느 조직이든 경찰 조직에서 내부 고발자가 왕따 당합니다. 왕따. 그게 되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왕따는 우리는 애들 또 왕따 당하면 진짜 괴로운데요. 특히 경찰 조직 내에서 이것을 의도적으로 왕따 시키면은요, 개인적으로 이 겪는 고통, 이게 쉽지 않아요. 엄청 스트레스입니다. 이 스트레스를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국민들 말고는 없다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는. 1심은 1심대로 있는 부분도 계속적으로 우리가 2심 검찰에서, 나는 제일 우려는 검찰이 이거 항소 안 하고 그냥 넘어가자 포기해보면은 이제 난리 납니다. 근데 야네들 예상이 되는데요. 그래도 이거를 하려면 국민들의 힘, 끝까지 또 싸워야죠. 제가 보기엔 그래요. 이게 민주당에서 특검 이야기 정도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대대적으로 박근혜 퇴진운동을, 나는 그 정청래 의원 별로 안 좋아했는데 요즘에 싸운 거 보면 그나마 그래도 쓸만한 것 같아. 정청래 의원 주장한 것도 있지만 대대적으로 박근혜 퇴진운동이 불이 붙어버리는 거야. 불이 붙어줘야 돼. 그래서 강력하게 박근혜 퇴진운동이 벌어져야 그나마 특검이라도 하지, 특검을 목표로 해서 싸우면 특검이 안 돼요. 특검 갖고 특검을 최대 목표로 해서 싸우면 안 되니까 박근혜 퇴진의 깃발을 올려야 돼. 그래서 박근혜 퇴진운동을 위한, 박근혜 퇴진을 위한 범국민 대책본부가 구성이 되고, 그래서 이 지도부를 중심으로 해서 강력한 투쟁을 해 나갈 때
이 박근혜 정부에서 어쩔 수 없이 박근혜를 만든 세력들이 야 이러다간 다 잃겠다. 그렇게 위기감을 느껴야 특검을 받아들일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그 민주당은 결기 있게 뭔가 결단을 해야 돼요. 김한길이 지금 토크 콘서트 했다고 지금 이 채팅창에 난리가 났는데 어디서 구미에 가가지고 토크 콘서트를 했대. 그 지금 이 시청자들이 지금 막 난리가 났어. 이 김한길을 끌어내려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이제 JTBC 손석희 뉴스에서 여론조사가 특검 해야 된다가 51.1%, 그 다음에 특검 반대가 20%. 24%. 아니야, 20%랬어요. 그리고 28.5%인가가 그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 51.1%가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한다는 건 그만큼 분노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 예. 절망하지 않고 그래도 싸우겠다가 51.1%이기 때문에 희망은 있는 것 같아. 예. 희망은 있는 것 같고, 예. 찬성이 51% 반대 20%. 예. 그 24%는 아니고요. 네. 자,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 상황은 내가 왜 계속 번국본을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지금 이 독재 세력을, 독재 정치를 50년, 60년 해온 놈들하고 싸울 때는 그냥 싸울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가 전쟁에 이기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잖아. 명분, 장군, 군인. 우리 명분은 있어. 명분은 분명해. 악한 그들과 싸우는 거야, 우리가. 그러면 이 악한 그들과 싸울 때 이 투쟁을 이끌어갈 강고한 지도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훈련된 군인들이 필요한데 우리들은 아직 훈련은 부족하지만 우리는 뭐가 있어? 열정이 있어. 그럼 이제 뭐만 만들면 돼? 이 싸움을 쭉쭉 주도해갈 지도부를 구성하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에 그걸 구성하기에 온 국민들이 마음을 합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무너진다. 자, 일단 오늘 그 주제는 이야기가 오늘 뭐 최근에 가장 민감한 이야기죠. 어제부터 민감한 이야기였고 참 또 한참 또 이야기가 또 이게 방송 시간이 다 돼가네. 그러게요. 네? 자, 그러면은 오늘 그 정리를 한번 합시다. 정리를 한번 하고 중요한 거는 우리가 망치 포인트 삭발을 했고 참 그런데 부정한 선거를 처벌할 수 없을까요? 우리가 할 수 없을까요? 그래서 이 주제로 우리가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 무죄 판결, 국정원의 대선 개입의 무죄 판결을 내렸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정리를 간략하게 하고 우리 오늘 방송 또 마칩시다. 네, 저의 마무리 멘트는 우리 국민들이 김용판 무죄 판결을 보고 너무나 놀라고 정말 상식이 무너져 내린 것으로 인해서 정말 끓어오르는 분노와 슬픔으로 혹시 몸과 마음을 상할까봐 걱정이 됩니다. 제가 꼴찌냈지만 사학과를 다녔는데요. 역사가 그렇더라고요. 당대에는 비참하게 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세월이 흐르면 정의가 이기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민들이 내 앞에 있는 오늘 김용판 무죄 받은 것 때문에 절망하지 말고 이때 우리가 더 뭉쳐서 서로 위로하고 단단한 조직을 만들어서 맞서 싸웁시다. 절대 절망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는 언제 하는 거야? 실패가 확실해지면 그때 가서 포기하는 거예요. 아직 우리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저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저도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제가 비책을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거 내가 나도 그 무림의 고수인데 비책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제가 요 안에서 여 있다니까. 여기 비책 쓰고 왔다니까. 진짜. 왜? 진짜. 이렇게 딱 했는데 요 안에 있거든요. 자, 비책 공개합니다. 자, 보이시는 분이 있어요. 요 비책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 안 보이는 사람들은 좀 문제가 되는 사람입니다. 요 비책은 딴 거 없습니다. 희망입니다. 희망.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희망을 가지고 있는 자만이 민주주의의 아주 훌륭한 맛을 볼 수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그 희망에
제일 끝에 병사가 있습니다. 망치 부인이 있고 이상규가 있습니다. 힘내시고요. 우리가 힘을 낼 때 우리가 울면 좋아하지 않을 사람 정해져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희망입니다. 희망을 가지도록 노력합시다. 이상으로 쌍규와 망치 부인의 불타는 토크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더욱더 활기차게 만나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